장관께서 혹시 정권 존경하는 이하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46년 전 총칼로 12.12 쿠데타를 획책한 전두환 일당은 최고 무기징역에 이르는 역사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법부는 총칼로 국회를 침탈한 내란 재판을 꽁꽁 숨겨두고 국민들의 눈길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사법부가 불법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권이다, 단순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판단할까 걱정입니다. 우리는 노상원 수첩에 있던 수많은 이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수첩 속의 모두가 수거 대상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야당 원내대표의 진심이었다면 용서받지 못할 망언입니다. 송원석 대표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하십시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국회 계단 집회는 부정선거와 윤어게인 결의대회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어코 두 번째 유언정당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극우 세력과 단절하고 내란 청산에 동참하십시오.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경기도의 대북소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세미나 그리고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도 조경식 KH그룹 부회장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3차례입니다. 당시 쌍방울의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피의자들 모아서 술파티를 하고 입맞추기 진술 세미나를 하고 그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의자들과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서 입맞추기를 한 이 희대의 진술 조작 사건, 법무부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항의했던 양심적인 교도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파티를 주도한 강큰 그 검사는 항의하는 교도관들에게 끝까지 고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당시 수원구치소 근무 교도관들의 자술서까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향후 법무부가 이 조작 수사, 짜맞추시 그 기소를 자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감찰을 하든지 또 필요한 그 범죄적인 혐의들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수사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천 부원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욱에서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돈이 갔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시기에 유동규는 기분이 좋으면 술집에서 1,000만 원씩 팁을 줬다고 합니다. 내연에게는 고급 외제차, 페라리 사줬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남욱에게 받았다는 돈이 유동규 본인이 다 당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또 유동규의 구글 타임라인 행적은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 행적은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시간과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버밍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검사하고 김용 사건의 검사는 같은 사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검사에게 같은 증거가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이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배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렇고요. 다만 그 구글 타임라인의 어떤 증거 능력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인정될 정도로 어떤 신빙성과 구체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방금 전에 제가 오송 참사 현장에서 다녀왔는데요. 현장의 유구반 상황을 여러 차례 알렸던 실무자 감리단장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도 재난의 위험 신고를 수차례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13명이라는 무고한 희생자를 낳게 했던 김영환 도지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수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리적으로는 뭐 검찰에서 혐의 없으면 처분 일단 했지만은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다고 하면 또 이미 의원님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은 봐주기로 눈 감아주고 또 어떤 사안은 사냥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가혹한 먼지털이, 짜맞추기, 심지어는 세미나까지 포함해서 무리한 법리 적용을 하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애곡한 검사들에 대해서 장관께서 신중하니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법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권으로 실패하니까 누군가는 칼로 죽이려 했고 칼로도 안 되니까 내란을 일으켜서 죽이려 했습니다. 내란으로도 안 되니 대법원까지 나서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했습니다. 장관, 판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해서 자의적 수사 그리고 재판을 할 경우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목적의 사법 남용을 막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장치로서 법외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국회에서 어떤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법안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십시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내세운 5국 3특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제게는 아니 사실상 불경 영남권을 위한 정책처럼 느껴집니다. 해수부 이전, 가덕도 신공항, 북구강로 정책에 따른 과감한 투자 정책, 투자 계획 의지가 연일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산업적으로 낙후되고 또 인구 소멸 지수가 가장 심화되고 있는 호남권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에서 호남권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5국 3특 전략을 호남에서 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GT회계의 자율 계정을 3.8조 원에서 약 10조 정도로 늘리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차원에서 서울대 10개 살리기를 이 대학으로도 실현하는 것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호남권에서의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설립을 포함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호남에 있어서의 광주 전남북에 각각 맞는 방안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금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5국 3특이라고 하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제권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산과 전남을 아우르는 또 하나의 큰 경제권역, 그런 경제권역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구 강로를 개척하고 부산항을 물류와 해운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서 동북아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는 것처럼 전남은 여수, 광양, 목포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해서 최근 급성장 중인 아세안, 호주, 인도 등과 연결되는 신남방 글로벌 허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은 북방으로, 전남은 남방으로 뻗어나가는 양대 산맥으로 키워내서 수도권과 대등한 경제권역을 만들자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남방 또는 아세안은 최근에 중국에 버금가는 그러한 어떤 수출 기지라든가 경제적 중요성을 갖고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접근을 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신남방 경제 전략을 계속 강화해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그것을 호남의 발전 전략과 연계시켜서 일종의 전략으로 구상하시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바람직한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이 신남방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R200 산업단지 에너지 고속도로를 확충하고 위기에 대한 석유화학 산업, 이 친환경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전남의 여수, 광양 등 핵심 항만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을 통합 광역 물류 플랫폼으로 묶어서 배후 산업단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소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시도 그리고 혁신이 가능하도록 법적,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특례를 보장하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총리께서는 전남과 부산의 수도권에 대등한 남부 경제권을 구축할 그런 의지와 이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경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큰 방향은 이미 가지고 있는 방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조금 전에 보여주신 내용은 훨씬 구체화된 우리 신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야만이 정부의 5국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힘있게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지방 대규모 경제권역 육성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곧바로 추진이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후 수사팀을 전면 교체해서 공소사실을 8개를 만들어 정적 죽이기 조작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조작 기소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지 못하자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하여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내란의 배경에는 지독한 권력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와 법원의 확장 해석이 결합하면 유력한 대선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작 기소는 매우 효과적인 신종 독재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특별기구 설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기구 설치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조작 기소 사례들이 있다면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께서 특검에서 많은 검사들을 차출하는 바람에 검찰의 미제가 47%가 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특검에는 보통 인지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을 차출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인력 감축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이동철과 겹쳤기 때문에 미제가 다소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이 의원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는 분야시기 때문에 그 견해를 참고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네. 조작 기소의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5,503억 원을 공공환수했음에도 검찰은 오로지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임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간 사업자인 남욱, 정영학이 유동규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인 정영학은 검찰이 자신이 제출한 엑셀 파일에 평당 1,500만 원을 임의로 입력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해 증거를 위조했다면 이 사건의 배임 구조는 뿌리부터 무너졌다고 봐야 합니다. 장관님, 증거 조작 여부에 대해서 감찰과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게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 중인 사건을 직접 개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검찰에 의해서 관련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면 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민간 개발 허가,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의 분리, 환지 방식 채택, 자신들의 구획계 채택, 민간 합동 개발의 사업자로 자신들을 지정, 이 5가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음에도 공개경쟁 입찰 사무를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유동규가 매수되어 사달이 난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은 유동규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또한 최근 남욱은 법정에서 민간 사업자를 위해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짰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배임을 부정했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당시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결탁했다는 검찰의 기소는 조작 기소임이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본부 장관으로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 사건이 초기에 문제될 때부터 일관되게 문제가 있다, 아마 조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장관님,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도 정진상, 김용에게 줬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유동규는 2013년 3월 남욱에게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4월경 7천만 원과 1억 원을 받아 7천만 원은 김용에게, 1억 원 정진상에게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4년 4월경 김만배로부터 5천만 원, 남욱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정진상에게 5천만 원, 김영옥에 1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철가업자 A씨가 작성한 진술서가 대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철거업자 A씨는 유동규에게 공사 수수 대가로 3억 원을 줬고 2012년경부터 반환을 요구해서
2010년, 13년 말 또는 2014년 초경 무렵까지 모두 받았고 마지막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고 확인서를 써줬다고 내용에 기재했습니다. 유동규가 철거업자 A씨에게 반환해야 할 3억 원과 남욱에게 요구한 3억 원이 일치합니다.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시기와 철거업자 A씨에게 돈을 반환한 시기도 일치합니다.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게 총 1억 5천만 원을 줬다는 시기와 철거업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최종 반환했다는 시기 역시 일치합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철거업자 A씨에게 3억 원을 반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 사건의 경우 정경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되게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유동규의 진술에 기초해 갖고 사실의 판단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갔을 때 사실심의 판단에 근거가 된 증거인들의 증명력이라든가 관련해 갖고 또 신빙성과 관련해 갖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증거 신빙성과 관련해 갖고 대법원에서 잘 판단하길 기대하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종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김용 부원장은 무죄입니다. 화면과 같이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과 같이 곽상도 전 의원 사건 등 10건의 판결문에서 이미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도 김용 부원장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을 인정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되면 전면적 감찰과 재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게 재판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의 어떤 증거 능력 관련해서는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그 무결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저희들이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구글 타임라인과 다른 어떤 상황과 조건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점도 좀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은 검찰이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조경식은 국민의힘 이철기 의원에게 구명 로비를 했고 이철기 의원 때문에 KH그룹의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헐값해 이철기 의원이 소개한 측에 넘겼다고 폭로했습니다. 2024년 7월 권성동 의원의 측근이 48억 원을 요구했으며 권성동 의원이 검찰과 협의한 정황이 녹음된 통화 녹취까지 폭로했습니다. 2024년 7월 권성동 의원이 잠실 롯데호텔에서 조경식을 만나 배상윤 회장 사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이재명, 이화영을 거론하라고 요구했고 권 의원이 조경식의 전화로 배상윤 회장과 통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근 배상윤, 김성태 회장 모두 법정과 언론에서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북 송금 사건은 허위 진술에 근거한 조작 기소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기구 설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어쨌든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있기 때문에 좀 수사기관에서 좀 수사가 좀 진행돼야 될 것을 좀 보고 있고 저희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네, 총리님, 사법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언,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등 5대 개혁과제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대법관들이 한 분이 뭐 하루에 숫자로 보면 9건 정도의 사건이 배당될 정도로 사건이 많고, 그래서 사건 적체가 심하다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와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제기가 오래전부터 있던 것을 듣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적체로 충실한 심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대법관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부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단 9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일사불란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내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인데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사법내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가 없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그 당연한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의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그에 대해서 또는 사법부와 어떤 목소리도 안 나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던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망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소수 의견을 낸 두 분의 대법관이 심리가 충분하지 않다, 대법관들끼리도 토론이 없었다는 취지를 판결문에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법이 정치화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 앞에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제가 중시했던 각각 사건에 대한 태도보다도 내란 그 자체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그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이 크다 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운영하고 있고 곧 사개특위에서 안이 확정돼서 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개특위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그렇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잘못을 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고 다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건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을 출신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혁신당 동탄신도시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100일여의 시간 동안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상세히 아실 수 있도록 한번 풀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유명한 흥부전에 은혜 갚는 제비. 국민들께서 상세히 아실 수 있도록 한번 풀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석 총리님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국정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 걸 잘 알고 있고, 특히 외교적 현안에 대응하느라 정부 가계의 관계자들이 정말 고생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친족 간에도 정치적 이견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제 외교관에서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식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관례로 아마 미국 측에서도 아마 우리 측 관계자들과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총리님의 친형 되시는 김민웅 목사께서 최근 공개석상과 SNS에서 이 한미동맹은 우리 목에 건 족쇄다.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양키 제국주의가 땅에서 물러나도록 하자. 이런 발언하셨는데요. 당연히 총리님은 이런 발언과는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거리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 아무래도 곤란하게 하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남아서 사실 우리 외교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무총리께서 임명되실 때 국무총리 헌법상 권한에 대해서 다 숙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실제로 강요의 임명에 대해서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료를 보면요, 천안함 음모론에 이렇게 동조하시는 모양새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문회에서는 동의 안 했다 번복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학생 폭행을 미화하신, 학생 체벌하시고 교육적 무용담으로 포장하신 경우도 있고요. 논문 표절도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속어를 하신 다음에 그걸 간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신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이런 방북 획수, 축소 보고 이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거짓말에 가까운 것들을 한 것이고요. 이게 정부별로 조금씩 원칙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기억나시겠지만은 고위공직자 배제의 7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원칙을 천명하진 않았습니다만 과거 정부의 어떤 기준에 대비해 본다 하더라도 최균진 장관은 결격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활용해가지고 대통령께 이 인사의 임명에 동의하셨는지 아니면 우려점을 전달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국민들께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최초에는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네. 저런 내용들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간의 교육계의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평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추천이 되고 또 검증이 되고 제청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청문회를 하면서 드러난 이후의 것들이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것이지 누구든 추천받을 때는 멀쩡하니까 추천됐던 것이겠죠.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결격 사유가 드러난 다음에 총리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셨냐가 저와 국민들은 알고 싶을 겁니다. 이 제청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안하고 임명권자에게 이걸 동의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제청권을 정확히 행사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여러 가지 쭉 지적하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이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예. 저도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 맞습니다. 주셨고 예. 저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지금 음주운전은 약 20년 전 정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아예 본인이 그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서 운전 자체를 안 한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주로 본인이 사과한 과거의 어떤 말에 관한 것들이고 특별히 불법적으로 딱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정리하기는 표절이라고 지금 비판되고 지적되는 것을 포함해서 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각의 인사들이 결국 지금 전 정부의 인사들이 계엄이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기 속에서 자기 할 일들을 하지 않아가지고 수사받고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최근에 구속영장은 기각되셨지만은 한덕수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장관처럼 뭐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실제 실행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능동적 행위를 한 건 없습니다만 안 말린 거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질을 걸고 말리지 않았다. 방조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강요들이 그 정도의 비장함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서 저와 총리님의 관점은 다르지만은 앞으로 교육 정책이 공전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최교진 장관 개인의 문제 때문에 공전된다면은 인사검증에 소홀하고 재청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총리님께 다시 제가 한번 책임을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 잠깐 앞으로 와주시죠. 예. 장관님, 그 권력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행태가 있습니다만 그 독일의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의 정의에 따르면은 비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사실은 주권자다, 권력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권 이거 사실 특별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네. 그리고 계엄 이거는 사용해서는 안 될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것에 의존해서 정치를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는 사실 상당한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이런 비상 권한들에 의존해가지고 전국이 흘러갈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선거에 당선된 다음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기행을 보였습니다. 지금 검찰의 인사권을 오롯이 행사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 검사를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정성, 정의감에 대한 신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표적 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를 너무 강하게 한 것처럼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또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이런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수사 인력들이 대부분 동원된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권이 있다고 한들 사실은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특히 내란이라고 하는 또 국헌을 근본적으로 문란시킨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어려울 거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3개 특검이 동시에 굴러가는 것은 물론 3개 특검이 각자 태동된 그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은 오히려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이걸 집합해서 구동하는 방식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과정 없이 왜 이렇게 급하게 출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서 그들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다고 하는 그런 부심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의 검찰 제도를 이용하는 게 국민적인 신뢰와 정당성, 그다음에 사건의 어떤 엄정한 수사 이런 면에서 미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우리 국회가 결단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 기준으로 검찰을 관장하고 계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결국 우리가 아까 사람을 바꿔가지고 고쳐쓸 수 없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검찰에 존재한다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유플러스닷컴에서 인터넷 IPTV 가입하고 최대 235만 원 검찰에 존재한다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부 검찰 카르텔의 문제를 보시는 것이 관점이 뭡니까 지금? 두 가지의 문제가 좀 같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점으로 했던 특수수사부서에서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권력의 요청에 따라갔던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인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을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뭐 워낙 그 내란 비상계엄 사태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어쨌든 봐주기 수사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필두로 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건이 계속 그 국정농단의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은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고,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수사 조직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속단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 되돌아가 보면 공수처에 대해서도 이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 정작 국가의 중요한 이 내란 수사, 계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계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 논의 자체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공수처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좀 제대로 좀 설립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도 매우 미약하고, 공수처를 물론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인데 어떠한 통제나 간섭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거다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많은 내재적 문제가 특검의 수사에도 지금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네. 수사 기소가 함께 있는 것과 함께 아까 말했던 관리 감독권이 사실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권에서도 지금 수사하는 모습 보면 논란 지점들이 있을 거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사실 비상의 연속이 결국에는 헌법 체제의 불안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칼 슈미트라는 사람은 이것을 권력의 핵심이라 봤는데, 과거에 우리 독재라고 일컫는 군사정부 시절에도 계속 비상을 걸었던 겁니다. 결국 거기에 대해서 뭐 북한의 침입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산업발전을 위해서 비상을 걸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 독재를 합리화했던 건데, 그런 의심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평시의 체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인용하고 싶은 건 결국 로마의 공화정에 독재관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킨킨나투스라는 사람이 6개월 임기의 독재관을 맡아가지고 15일만 한 다음에 일 다 끝났다 한 다음에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사실 그런 어떤 공정의 화신처럼 추앙받고 미국의 신시내티라는 도시의 이름까지 저 사람 이름 따서 붙일 정도로 유명해진 건데요. 저는 이것을 아마 특검과 우리 또 수사권 조정이라는 걸 총괄하시는 장관님께서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행안부 장관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서 반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수사기관의 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수사기관의 장은 예. 따로 있고요. 예. 예. 저는 그 행안부 장관일 뿐입니다. 경찰의 행정적인 면을 행안부 장관이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까? 행정적인 면에서부터 많은 부분이 독립적으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정책을 이 대행해주고 있는 뭐 이런 정도입니다. 예, 지금 사실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상당한 수사의 양 자체가 지금 경찰로 이관되어 오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의 질의나 여러 곳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수청이 경찰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접하게 되는 경찰의 수사를 놓고 우선 말씀드리자면요, 결국 뭐 어느 특정 지역에서 특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인구 비례 경찰관 수가 항상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 지역구인 경기 화성의 동탄경찰서의 관할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찰관 정원이 47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26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국 평균 약 400명에 비하면은 3배 정도 많은 인구를 경찰관 1인이 담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동탄경찰서에 대해 가지고 수사 미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희화화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 커뮤니티상에도 화제가 되고 이랬는데요. 사실 이 행정적으로 경찰을 봤을 때 다른 곳보다 3배의 인원을 관장해야 되는 경찰관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타박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올 초의 통계인 것 같고요. 그 사이에도 한 5, 60명 정도가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명 증원했다고 하지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인구인 그 서울 송파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동탄경찰서에 비해 2배의 정원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격차가 매우 크고 이걸 50명씩 뭐 이렇게 조정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합당한 말씀이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인력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다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이 이제 좀 단계적으로 배치를 늘려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 단순히 치안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수사권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교통지도나 아니면 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경찰서에서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지만은 수사 과정에서 하나의 수사관, 하나의 경찰관이 너무 많은 수사를 떠맡다 보니까 부실 수사 논란 같은 것들은 계속 있고 이건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배 정도 이거 차이 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리고 서울시의 자치구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연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마다 뭐 경찰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기도나 지방의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면은 말 그대로 치안 공백과 수사 공백이 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대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성시의 경우는 이번에 이 행정구를 4개 설치하게 됩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어서면서 특례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행정구역의 변경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경찰 이 관서의 확충 또 인원의 확충을 종합적으로 기획을 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예,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예, 감사합니다. 총리님 잠깐만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예, 총리님 그 각 부를 통할하시면서 그 국무회의를 주재하시기 때문에 한번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은 지금 환경부나 방금 전에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업무 분장의 조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당 업무 분장의 조정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환경부에는 에너지 기능이 들어오게 되고 네. 방금 전에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중수청이라는 것들이 조정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처의 장관님들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한 기능이 추가됐음에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전혀 처음 지금 제기되는 문제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변화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이걸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진숙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방위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사실상 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부의 업무가 추가되면 장관이 바뀌지 않고 청문회도 새로 하지 않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가 솔직히 뭐가 다른지 총리님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이것은 전혀 새로운 기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아마 OTT를 제외한 방송 사업 부분까지가 결합이 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너지가 환경에 추가되는 것보다는 경미한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사실 업무의 영역이 지금 있던 거에 비해서 크게 변화가 있다 보지 않습니다. 일부 정보통신 기능이 더 넘어오고 과기부에서 넘어오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고 다만 이제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법에 새로 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위원회 조직의 새로운 업무 분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권의 불편한 인사인 이진숙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위인 설법 같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위원장 때문에 조직을 막 새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중 있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고 실제 정치적인 이런 사안이라고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이 새로운 조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부 측에서 설명을 좀 더 해야 된다 봅니다. 어떤 업무가 추가되었는지. 지금 총리님 말씀하시기로는 OTT 정도의 기능 정도가 이관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뺀 방송사업, OTT를 뺀. 네, OTT 뺀 방송사업 정도만 이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그리 차이가 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설명을 강화하셔야 된다. 저는 네,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형님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질의를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비상을 벗어나서 안정적인 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위인 설법이라 비상 체계를 더 이상 가동하기보다는 형식 체계로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성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큰 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또 검찰이 직접 지금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행안부 산하에 둔다라는 큰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수사 절차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개혁뿐만이 아니라 경찰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출석해 주신 행안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들에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못 들으셨는가요? 특정해서 부르질 않으셔서. 예, 네. 행안부 장관님, 유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수사 사건에 대해서 지난 7월달에 경찰이 이제 수사를 이제 종결을 하면서 처분했는데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게 2023년에 12월쯤에 이제 경찰의 수사가 착수가 됐는데 무려 1년 6개월이 지난 2025년 이제 7월이 돼서야 수사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은 오히려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어떤 특정 언론을 갖다가 방심위에서 조사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친인척들을 동원해서 민원 사주를 했다. 이 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그걸 공익제보했던 사람들은 공익제보 보호 절차에 따라 보호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거꾸로였어요. 유일임은 무혐의가 되고 공익제보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송치해서 형사처벌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찰이 과연 그런 국민들이 신뢰할 만큼의 그런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갖고 수사 절차들을 잘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보게 되게 되면 원래 이제 수사는 한 3개월 정도 해야 돼요. 수사를 받는 사람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뭐 계속 수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난지 모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게 되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고소란 사람도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안 나니까 상당히 이제 불안하거나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는 한 3개월에 마치는 것들을 좀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웬만한 고소 사건들은 다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좀 정치적인 외압이나 영향하에 있는 사건들이 주로 그런 것 같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잘 정확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많이 시간이 끌어지는 사건들이 뭐냐면 이제 뭐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그 재산적 범죄에 관한 사건들이 이제 많이 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고소를 통해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뭐 3개월, 6개월이 됐는데 수사 시작도 못하는 수사관들도 있고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보청기 무료 체험 이벤트가 있습니다. 시끄럽거나 사람이 많은 수사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뭐 압수수색을 할까, 뭐 없던 방식으로 대질 신문할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수사 기획도 못하는 수사관도 많아요. 경찰에 있는 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이 그 질, 경력 이런 게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해서 너무 오래 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수사를 해봐라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제 기록을 빨리 이제 그 사건을 갖다 검찰로 보내서 하라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경찰이 이제 수사를 완결한 다음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고 있고 제대로 진척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경찰의 통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찰법 1차 개정 있기 이전에 경찰 수사에 소요되는 일수가 평균 한 56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뒤에 검찰청법 개정 이후에 이것이 이제 60일 이상으로 늘었다가 다시 최근에 올해 작년 접어들어서 55일 정도로 검찰청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보고와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뭐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평균을 내면 안 되고 사건마다 좀 성격이 달라요. 특히 재산 범죄와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수사기관들이 경찰에서 굉장히 오래 가고 있고 뭐 성폭력 사건 이런 것들도 그렇고 조금 더 전문적인 사건들은 경찰에서 오래 간다 이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차 검찰청법 개정으로 6대 범죄 이외에 범죄 수사에 대한 개시권이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 인력이 한 880여 명 정도가 보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수사권,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관련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왔을 때 그때도 한 100명 정도의 수사 인력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차 검찰청법 개정으로 2대 범죄만 남고 나머지 4대 범죄가 또 경찰로 넘어왔는데 그때 이후로는 지금 그러니까 23명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경찰의 수사 인력이 전혀 보강되지 않은 채 수사 범위만 이 건수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력의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수사 뭐 경력도 그렇고 뭐 한 2년, 1년, 2년 이거밖에 안 되신 분도 있지만 10년, 20년 되신 분도 있고 또 각각의 자기의 전문 분야마다 수사의 전문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어떤 차이들 어떤 사건이 어떤 수사관에게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 기간이라든가 수사의 완결성들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좁히는 게 필요한데 그걸 어떤 검찰과 뭐 경찰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절차상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경찰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력이 많은 수사관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수사 지도관 같은 걸 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수사를 시작해야 될지 감도 못 잡고 있는 그런 이제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그 수사 지도관들이 뭐 한 3개월, 6개월이 됐는데 수사 착수도 못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조언을 하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해봐라,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뭐 대지신문 같은 걸 해봐라, 뭐 이런 방식의 수사를 해봐라, 이런 수사 기획을 해봐라, 이런 것들을 좀 지도해주기도 하고 네. 상담도 하고, 또 도저히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은 수사관이면 또 교체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게 경찰 내부에서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개혁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저는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한번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 검토를 해봐야 되고, 경찰 행정 시스템의 개혁으로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경찰의 그 수사 경험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돼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77년 경찰의 78년인가요? 80년 됐군요. 80년 경찰 기간 중에 77년 가까이 검찰의 이제 수사 지휘를 받아오다 보니까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축적돼 나가면서 이 역량이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행안부 장관님하고 우리 법무부 장관님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해주셔야 될 건데,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 좀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가 어떤 그 수사 절차에 대한 좀 철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관계가 돼서는 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이래 이제 견제해왔던 중요한 수사 절차 개혁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경쟁 관계라든가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경쟁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나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협력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뭐 경찰과 검찰이 만나서 회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뭐 수사관들이 검찰하고 만나가지고 수사했을 때 여러 상황이나 이런 것도 설명도 같은 것들을 해줘서 검찰이 최종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데 도움도 줘야 되고, 이런 관계여야 되는데, 좀 너무 최근에 있어서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좀 기계적인, 또 일정 정도 뭐 대립관계, 경쟁관계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과 경찰이 같이 모여서 합동 수사를 하고, 검찰과 경찰이 같이 그 수사 결과를 놓고 서로 협업을 하고, 또 수사가 좀 미진한 것 같다 그러면 경찰이 뭐 검찰을 찾아가서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이 거의 안 들리거든요. 예,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사와 수사관, 경찰 수사관의 관계가 사건을 놓고 저는 협력 견제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해가면서 혹시 그 협력 상대가 과도하게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잘 설명하십니까? 협력과 견제 두 가지가 잘 그 조화롭게 그 구현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네. 그런 점에서 경찰과 좀 그 검찰이 또 행안부와 법무부가 만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좀 앞으로는 좀 세심한 디테일한 좀 개혁 정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도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독립된 수사기관이 된 거죠. 이제 독립된 수사기관들이 경찰청도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도 있고 공수처도 이렇게 있고 이제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같이 중복 수사가 될 수도 있고, 네.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이제 관할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뭐 그 법에 의해서 원칙이 해결될 수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은 우선 관할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대범죄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도 수사할 수 있고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아까 나중에 이제 우리 국무총리님에게 좀 물어볼 건데,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하는 시스템들을 만들 것인가. 이것도 기본은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협력. 네.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그 국가수사본부가 만나가지고 요거는 우리끼리 어떤 협의 기준을 만들어서 요 사건은 뭐 예를 들면 좀 범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전문성이 필요로 되는 건 뭐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그런 어떤
그 수사의 경험 같은 게 중시되는 거라면 뭐 국가수사본부 한다든가 이런 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도 또 중대범죄수사청과의 관계에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법을 만들 때 그 논의돼야 될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서로 좀 혼선이 덜 발생하도록, 그러니까 그 법에서부터 명확하게 수사의 영역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해석에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협력적으로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수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그런 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서 세밀하게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법무부 장관님 나오시죠. 우리 법무부 장관님 이제 검사의 수사 보안 수사권에 대한 얘기들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뭐 수사를 대부분 해왔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은 뭐 보안 수사를 해서 뭐 완결을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워낙 검찰이 이제 윤석열 정권 때 그런 수사권을 남용하고 뭐 법에 정한 거를 시행령으로 뒤집어 가지고 자기들이 수사를 하고 막 이제 이런 그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남용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보안 수사권을 주면 혹시 그거 갖고 직접 수사 개시부터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르겠지만 또 정권 바뀌고 나면 그렇게 악용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보안 수사권을 좀 주기가 어려운데 보안 수사권을 고집할 게 아니라 필요하면 협력을 하면 되잖아요. 검사하고 그 수사가 좀 미진하다. 그렇게 되면 그 수사를 했던 경찰관을 불러서 같이 협의도 해보고 이런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시에 생각을 했냐? 뭐 아니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냐? 경찰이 그런 걸 서로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있어서의 검사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게 어디 개혁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는 태도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피의자도 안 보고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하는 검사들도 많아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검사들도 많아요.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네, 피의자들도 면담을 해보고 뭐 자기가 또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수사받은 피의자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수사를 한 경찰관도 같이 만나가지고 수사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 수사 기록의 내용이 이렇게 된 건지 이해도 높이고 이런 어떤 협력 같은 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뭐 검찰이 반드시 보안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보다도 수사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소청의 역할이 기소 아니겠습니까? 기소라고 하면은 사실 기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소해서 최종적으로 공소유지를 잘 해갖고 입증을 제대로 해서 유죄를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죄를 지은 자가 기소했는데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들은 거기에 더 큰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공소유지를 충실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뭐 있는지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력 관계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이고 기소 사건이 송치돼 갖고 기록을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를 만나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걸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문제가 되겠지만 다만 이게 그냥 뭐 만나고 의견만 듣는 것 갖고서는 그걸 증거로 해갖고 법원에 현출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보안 수사 관련해 갖고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인지하거나 새롭게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건 절대 저는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게 논의된다고 하면은 송치된 범죄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지금 별건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 보안수사 관련해서는 그 범위가 송치된 범죄 사실의 범위를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건 뭐 공소기각 판결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보안수사만 꼭 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해갖고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고민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보안 수사권을 악용을 해가지고 별건을 수사 개시를 해가지고 기소한 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하는 사례가 과연 있었나? 그건 법에 소송법에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우리 법원이 한 예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수사권 남용이나 권력 남용에 대해서 우리 법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이제 그걸 인권적으로 통제하려고 그랬어야 되는데 네네. 통제를 안 했잖아요. 그걸 네네.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검찰도 못 믿는 거고 법원도 못 믿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개혁 논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네네. 적어도 저는 우리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이런 상황들은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하면서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런 너무 의미에서 경직된 개혁 논의를 하시면 안 된다. 예,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인지하고 수사 개시해 갖고 국민의 어떤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에 우리 국무총리님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무총리님, 뭐 우리 법무부 장관님, 우리 행안부 장관님 좀 얘기를 들어봤지만 답변하는 과정 속에도 약간 답답한 점은 좀 있어요. 큰 그림에 이제 우리 그 수사 조직에 대한 구조 개혁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디테일한 이제 수사 절차, 수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디테일한 논의로 나가지 못하고 약간 좀 경직되게 좀 논의되는 측면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뭐 당에서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국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좀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여러 부처가 좀 참여해가지고 조금 여러 사례를 갖고 좀 실사구시적으로 검찰, 경찰 개혁이 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게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한 면도 있고요. 실제로 수사 실무나 수사 기술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구체적인 영역의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큰 틀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정한 후에도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추진단에서 그런 디테일들을 논의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큰 구조 개혁보다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더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충분히 디테일한 사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또 국민들의 불신도 있으니까 그 점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풍부한 내용의 좀 검경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체감하고 있는 개혁의 내용들은 뭐 검사들을 자주 만나는 게 아니니까 주로 경찰서에서 고소한 사건이나 수사받는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 경찰의 지금 수사 절차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전문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불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헤아려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검경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